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2살 여성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19살 딸 하나를 키우고 있죠. 5년 전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이 된 사람과요. 첫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딸을 키우며 미용실을 꾸려가고 있었죠.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가게 문 열고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딸만 보면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 엄마고 아빠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한 남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 대단하세요. 혼자 가게에 딸까지 키우시다니. 존경합니다.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혼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과부 되니까 힘들지? 재혼 생각은 없어? 딸은 커서 시집 갈 텐데. 혼자 어쩌려고? 위로인지 걱정인지 모를 말들만 쏟아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도 미용실에 왔어요. 커피를 들고요. 누나, 아침은 드셨어요? 이거 마시면서 힘내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거의 매일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사다 주고 형광등이 나가면 전구를 갈아주고 마감할 때쯤 되면 슬쩍 나타나 청소를 도와줬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의심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누나, 혼자 이렇게 사시니까 힘드시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 누나 좋아합니다.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누나 옆에서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버티느라 쌓였던 피로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이 말하던 게 맞았나 봅니다. 저는 과부된 지 오래돼서 정에 굶주린 사람이었던 거죠.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지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아니, 좋다고 착각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결혼하고 나서 그는 곧바로 미용실 인테리어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누나,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야지. 여보는 재능이 있어. 근데 이 가게 분위기가 너무 낡았어. 내가 좀 손보게 해줘. 여보 허리 좀 펴게 해줄게. 그는 일주일 만에 미용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거울도 교체하고 간판까지 새로 달았어요. 가게가 환해지니 손님들 반응도 좋았죠.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사업자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될까? 왜?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 여보는 대출도 좀 있고 신용 점수도 조금 애매하잖아. 내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대출도 더 잘 나오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어차피 우리 부부니까 누구 명의든 상관없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첫 남편 사망 후 빚을 갚느라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용 점수가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 그게 나으면 그렇게 하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통장 명의도 사업자 명의도 모두 남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결혼 2년 차가 되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매출 얼마야?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15만 원 정도 나왔어. 15만 원?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는데 그게 전부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죠. 오늘 날씨도 안 좋았고 손님 예약도 변명은 됐고 여보는 지금 일을 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손님 한 명 한 명 정성껏 모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는데 대충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번 돈을 모두 남편이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카드는 생활비 카드 딱 하나뿐이었고 그것도 한 달에 30만 원만 충전됐습니다. 여보, 한 달에 30만 원으로는 좀 빠듯한데. 빠듯하긴. 나는 스물에 독립해서 그것보다 적게 써도 살았어. 여보가 돈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쓴 돈을 매일 밤 톡방에 올리게 했어요. 영수증 사진까지 찍어서요. 점심 칼국수 7,500원, 공차 사이즈업 4,200원. 사진을 올리고 나면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4,200원? 커피를 왜 사 마셔? 가게에 믹스커피 있잖아. 지금 우리가 여유 있는 상황이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4,200원짜리 음료 하나 때문에 제가 마치 집안을 망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 지우다가 쓰고 결국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슬펐어요. 제가 혼자 딸 키우며 미용실 할 때는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거든요. 그땐 힘들어도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4,200원 하나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남편 말처럼 제가 돈 관리를 못해서 이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도 깊어졌고 입꼬리도 내려가 있었죠. 나 지금 행복한 거 맞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의 통제는 돈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하루 일과 제 행동, 심지어 제 감정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손님이 없는 날이면 저는 미용실 바닥을 4번은 쓸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CCTV로 가게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실제로 점심시간쯤 되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해? 손님이 없어서 청소하고 있어. 청소는 아까도 했잖아. 괜히 서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 여보는 원래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눈에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계속 움직였어요. 이미 깨끗한 거울을 또 닦고 정리된 서랍을 다시 정리하고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는 왜 그렇게 효율이 없어? 오늘 CCTV 확인했는데 똑같은 곳만 계속 청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생이 항상 이 모양인 거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양이라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여보는 그냥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생각은 안 해도 되니까.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파마 예약 손님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마감 시간이 밤 10시가 넘어갔습니다. 파마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약 바르고 말리고 다시 감고 드라이하고 손님을 배웅하고 나니 11시가 다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딸 저녁은 챙겨 먹었을까? 아침에 도시락은 싸줬지만 저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미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피자 냄새가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피자 박스가 놓여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피자 시켰네. 딸이랑 같이 먹었어?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게 다행스러웠거든요. 남편이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응, 먹었지.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먹어? 라고. 아, 그랬구나.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 못 왔다고 했어? 아니, 그렇게 말 안 했어. 남편이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저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자기 일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여보,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는 됐는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 여보는 가게 일 때문에 애 저녁도 챙기지 못했잖아. 그게 엄마야? 목이 막혔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손님을 받느라 딸한테 연락도 못했거든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엄마인가 봐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남은 피자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 가기 전에 제게 물었어요. 엄마, 어제 저녁 안 먹었어? 냉장고에 피자 그대로 있던데. 응, 배 안 고파서. 너는 맛있게 먹었어?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런 말 안 했어. 엄마가 일만 신경 쓴다고. 응? 나는 그냥 엄마 오면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야. 근데 아빠가 그렇게 말하더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얼른 딸을 안아줬죠. 엄마가 알아. 괜찮아. 학교가. 딸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 앞에서까지 저를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겁니다. 그것도 딸의 말을 왜곡해서요. 또 한 번은 친정 어머니 제사 때문에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째 되는 해였어요. 오빠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인천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이틀 다녀올게. 토요일 아침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올게. 이틀이나? 하루 만에 다녀오면 안 돼? 제사 지내고 성묘도 가야 하고. 그럼 토요일 새벽에 가서 토요일 밤에 오면 되잖아. 이틀씩이나 가게 비우면 어떡해. 결국 저는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갔어요. 기차비도 아껴야 해서 편도표만 끊었습니다. 산소에 다녀오고 제사를 지내고 늦은 저녁밥 한 끼 먹고 바로 나왔죠. 돌아오는 기차는 자리가 없어서
1시간 반을 서서 왔어요. 집에 도착한 건 토요일 밤 12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우, 냄새. 역에서 바로 온티 난다. 온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그냥 씻고 싶었습니다. 나 지금 기차에서 바로 왔어. 좀 피곤해서 샤워 먼저 하고.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더 부지런해야지. 이런 데서 또 인생 갈리는 거야. 여보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이니까 아직도 여기 있는 거라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제사 다녀온 것도 서러운데 집에 와서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뭐라고 대꾸하면 항상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첫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 키우며 간신히 미용실 하나 꾸려가고 재혼했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 얼굴로 내일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웃으며 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딸 도시락 싸고 미용실 문 열고 손님 맞이했어요. 손님들한테는 웃는 얼굴로 말했죠. 어머, 오랜만이세요. 머리 많이 자랐네요. 집에서 울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잘 웃었습니다. 손님들은 몰랐겠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5개나 맞춰놨다는 걸.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는 걸요. 점점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용실에서는 밝은 사람, 집에서는 눈치 보는 사람,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사람. 제 진짜 모습은 뭘까요? 아니, 진짜 제가 남아있긴 한 걸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고 입꼬리는 늘 아래로 처져 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죠. 예전에 혼자 딸 키우며 힘들게 살 때도 이렇게까지 초라해 보이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오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대답이 나오면 뭔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남편은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손찌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대신 말과 계획으로 사람을 조였죠. 어쩌면 그게 더 무서웠는지도 몰라요.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말로 새겨진 상처는 평생 남으니까요.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A4 용지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프린트로 깔끔하게 뽑은 종이였어요. 자, 오늘부터 이대로 해. 종이를 받아들고 보니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일 계획표. 그 아래로 빼곡하게 시간대가 적혀 있었어요. 오전 6시 기상, 6시 10분 스트레칭, 6시 30분 딸 도시락 준비, 7시 30분 가게 오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매출 목표 15만 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오후 매출 목표 20만 원. 매 시간마다 체크박스가 그려져 있었죠. SNS 업로드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청소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감 후
정산 시간까지요. 이게 뭐야? 계획표지. 이대로만 살면 5년 안에 우리 건물 하나 살 수 있어. 근데 여보는 원래 자기 계획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옆에서 컨트롤해 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맙다고요.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요? 로봇 사는 건가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남편 눈빛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제 하루는 그 계획표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계획표를 봤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칸마다 적혀 있었죠. 스트레칭을 하면 체크, 도시락을 싸면 체크, 가게 문을 열면 체크. 하루 종일 뭔가를 체크하며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이 계획표를 확인했어요. 여기 SNS 업로드. 왜 안 했어요? 오늘 손님이 끊이질 않아서 사진 찍을 겨를도 없었어. 그래서요?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도 다 하고 살아. 일에서 머리나 감기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머리나 감기던 사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인데 남편은 그걸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거든요. 여보는 그냥 내 계획 안에서 움직이면 돼. 생각은 내가 할 테니.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생각은 필요 없고, 제 의견도 필요 없고,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조종하는 인형인가요? 어느 날은 계획표에 적힌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매출이 7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매출은 7만 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7만 원? 목표가 35만 원이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봐. 노력의 문제가 아니지. 마인드의 문제지. 여보는 애초에 성공할 마인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날 밤 남편은 새로운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전 것보다 더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기상 시간은 30분 앞당겨졌고 SNS 업로드는 하루에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 목표도 더 높아졌죠.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여보, 나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미용실 사업자도 남편 명의고 통장도 남편이 관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참기 힘들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씩 던지는 한마디였죠.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여보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거 알지? 그게 현실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남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제 스스로를 그 말 속에 맞춰 넣고 있었던 거죠. 계획표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계획이었는데 나중에는 일주일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휴식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15분씩이요. 여보, 지금 쉬는 시간 아니야. 계획표를 봐. 조금만 더 쉬면 안 될까? 오늘 손님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 피곤한 건 다 똑같아.
여보만 피곤한 줄 알아? 나도 피곤하거든. 근데 난 이렇게 여보 관리하면서 제 일도 하잖아. 남편은 자기가 저를 관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관리. 사람을 관리한다니. 저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맨날 종이 보고 살아? 응? 아, 이거 엄마가 해야 할 일들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엄마, 그거 아빠가 만든 거잖아. 엄마가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19살밖에 안 된 딸이 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도와주는 거야. 그게 도와주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제 딸이 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엄마가 딸을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욕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이 여자가 저 맞나요? 예전에 혼자 힘으로 딸 키우던 그 여자가 맞나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남편이 만든 계획표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감정 없는 인형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그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편하기도 했죠. 남편 말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뭐였을까?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면 할머니가 되어 있겠죠. 그때 뒤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획표에 적힌 것들 뿐일까요? 오전 6시 기상, 6시 10분 스트레칭, 6시 30분 도시락 준비. 그게 전부일까요? 제 기쁨은요, 제 슬픔은요, 제 꿈은요. 그런 건 계획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말했어요. 여보,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여보 인생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책임지려는 건 제 인생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인형의 삶이라는 거려. 그래도 저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없었거든요. 남편 말처럼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계획표에 체크를 하면서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니 기일날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가? 응, 엄마 기일이니까. 아침 일찍 갔다 올게. 가게는? 내일 하루만 문 닫아야지.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근데 있잖아, 여보. 응? 이번에 계약하면 우리 진짜 건물주 되는 거야. 내가 알아본 점포 있거든.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멍하니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여보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계약해야 대출이 잘 나와서 서류 좀 정리해놨어. 나중에 봐. 남편은 미용실 카운터 서랍을 톡톡 두드리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녀와서 볼게. 그날 밤 저는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5시 30분 버스를 타려면
적어도 5시에는 집을 나서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 게 새벽 3시쯤이었어요.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껐는데 그대로 다시 눈이 감겼어요. 잠깐만, 5분만 더.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7시였습니다. 버스는 이미 1시간 전에 떠났어요. 화들짝 놀라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망했다. 엄마 기일인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일날 늦잠을 자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낡은 회색 가디건에 손등에는 까만 점이 있고 입술은 살짝 떨리는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저는 울면서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어머니 품은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아팠을 때 안겼던 그 품이었죠. 어머니의 손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나 오늘 못 가서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오지 마라. 응? 가게 지켜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강했어요. 제가 본 어머니 중 가장 강한 모습이었죠. 엄마, 무슨 말이야? 서류, 도장, 그거 함부로 찍지 마라. 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소리 내지 말고 들어가. 무슨 소리야, 엄마? 조용히. 듣기만 해라. 알았지? 어머니가 제 입을 손가락으로 가렸습니다. 쉿 하는 신용을 하면서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제가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목소리만 들렸어요. 가게를 지켜라. 그때 집 초인종 소리에 꿈에서 깼습니다. 택배 아저씨였어요. 사인하고 문을 닫으니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죠.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어머니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오늘은 오지 마라. 가게를 지켜라. 서류, 도장.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완전히 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멍한 상태로 한참을 있어야 하는데 그날은 머리가 너무 또렷했죠. 어머니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게를 지켜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가게를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서류와 도장은요. 문득 어젯밤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 좀 정리해놨어요. 나중에 봐요. 미용실 카운터 서랍을 두드리던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어머니 꿈 때문인지 신경이 곤두섰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미용실로 향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가게를 지키라고요. 미용실까지는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그냥 꿈인데.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거든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어요. 분명 어젯밤 제가 끝까지 내리고 잠갔는데 말이죠.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가 있는 거죠? 남편일까요? 아니면 도둑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셔터 밑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소리 내지 말고 들어가라고요. 카운터 뒤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가니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제가 한두 번 본 적 있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소개했던 사람이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요. 제 도장이었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모님 도장을 찍기만 하면 이 가게 권리금이랑 보증금은 다 사장님이 갖게 되는 거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사업자도 제 이름이고 통장도 다 제 쪽이잖아요. 와이프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지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제가 5년 넘게 해온 가게인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 아직 이혼은 안 하신 거예요? 이혼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요즘 세상에 그냥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겠어요? 폭력, 정신과 우울증, 이런 거 하나씩 깔아놔야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폭력이라니요. 남편은 저를 때린 적이 없는데요. 정신과라니요. 저는 정신과에 간 적이 없는데요. 아니, 있었습니다. 한 번 갔었어요. 남편이 권유해서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었죠. 요즘 잠이 잘 안 와. 손님 앞에 서면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파. 그때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럼 상담 한번 받아봐. 기록 남으면 나중에 산재 처리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정신과에 갔었어요. 상담을 받고 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여자 원래 좀 예민해요. 요즘도 맨날 울고 잠 못 잔다 그러고 제가 정신과 상담 한번 가보자고 했거든요. 거기 기록만 있어도 나중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얘기하기 좋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용실은 자기 거라고 우기면요. 남편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스 비용, 전기세, 홍보비 낸 거 다 자료로 뽑아 놓을 거예요. 그럼 남편이 경제적으로 책임졌고 와이프는 가사 노동하고 보조일만 했다고 갈 수 있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한 게 보조일이라고요. 제가 손님 한 명 한 명 정성껏 모신 게 가사 노동이라고요. 남편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폭력도 만들어야죠. 여자가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5년이나 같이 사셨는데.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웃음이었어요. 물에 빠지면 누굴 밟고 올라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전처한테 한번 당해봤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준비하는 거죠. 전처라니요. 남편은 저한테 전처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오래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다고만 했죠. 결혼한 적이 있었다니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와이프만 나오게 하면 이 가게랑 집 보증금으로도 새 출발 충분해요. 와이프는 애나 데리고 나가 살겠죠,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간신히 카운터를 붙잡았죠. 남편은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사업자를 남편 명의로 바꾼 것도, 통장을 남편이 관리한 것도, 정신과 상담을 권유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어머니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서류, 도장, 함부로 찍지 마라. 어머니는 아셨던 거예요. 남편이 뭘 하려는지요. 남편과 공인중개사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가게 명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지, 제 정신 상태를 어떻게 문제 삼을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보라고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라고요.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를 잡아 뜯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깊은 호흡 후에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 사람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남편과 공인중개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아니, 그게. 여기 어떻게.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당황한 얼굴에서 차갑고 단호한 얼굴로요. 어머니 제사 때문에 간다더니 왜 여기 있어? 그새 치매라도 생긴 거야. 남편은 마치 제가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치매? 정신과에 가보라고 한 게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었나 보지? 여보, 지금 내 말 좀 들어봐. 흥분하지 말고. 남편이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달려들까봐 막는 것처럼요. 진정해, 여보. 딸 생각도 해야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사람이 지금 제게 딸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딸 생각은 당신이 해본 적이라도 있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여기로 보내셨고 진실을 들었으니까요. 그때 공인중개사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저희 시선이 여자에게 향했어요.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네. 저와 남편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여자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빨간 점과 함께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27분 13초. 제가 습관처럼요, 상담할 때 녹음 버튼도 같이 눌러놓거든요. 혹시 나중에 말 바꾸거나 하면 보호받을 수 있게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사장님 말씀이 너무 심해서 그냥 끄지도 못했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본 남편 중 가장 당황한 모습이었죠. 그거 불법이에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면.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당사자인데요. 저도 같이 대화했으니까요. 이건 합법이에요.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게다가요, 저 사람 속여가며 이혼 준비하는 거요. 같이 끼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이었죠.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뭘 오해한 거죠?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떨고 있었어요. 내가 들은 건 오해가 아니야.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폭력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야. 물에 빠지면 누굴 밟고 올라올지 모른다고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내가 안 밟힐 거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을 놀렸습니다. 여전히 저를 협박하려는 투였어요. 그래요. 녹음 있으면 뭐 어때요? 그게 증거가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우리 둘 다 한번 가보죠. 판사 앞에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싸울 의지가 꺾인 것 같았어요. 공인중개사 여자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 녹음 파일요. 사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없었다면 저는 혼자 싸워야 했을 테니까요. 모두 나간 후 저는 무척 떨렸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이길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요. 어머니가 꿈에서 저를 보내주셨고 진실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고요. 변호사는 파일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분은 명백하게 사기와 배임을 계획했고 심리적 학대도 있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죠.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구해줬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하고 안도하고 조금은 희망을 품게 된 눈물이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딸을 꼭 안고서요. 악몽도 없었고 가위도 안 눌렸어요. 어머니가 지켜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제 인생을, 제 딸을, 그리고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킬 준비가요.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녹음 파일, 남편이 만든 계획표들, 정신과 상담 기록 요청 내역, 그리고 미용실 지출과 입금 내역까지요. 하나하나 사인이 산더미 같았어요. 첫 조정날 법원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더군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어요. 조정위원이 양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 전기세, 가스비, 홍보비까지 모두 남편이 부담했고요. 부인은 단지 미용 기술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한 게 단지 기술 제공이라고요. 손님 한 명 한 명 정성껏 모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킨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어요. 와이프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지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폭력도 만들어야죠. 정신과 기록만 있어도 나중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얘기하기 좋아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녹음이 끝나자 조정위원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그건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 와이프가 요즘 우울해서 제가 그냥 우리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부인을 고립시켰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고 통장을 모두 관리하고 부인의 소비 내역을 일일이 감시했습니다. 변호사가 톡방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매일 밤 올렸던 지출 내역들이었죠. 점심 7,500원, 공차 4,200원. 그 밑에 남편이 남긴 메시지들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써? 우리가 여유 있는 상황이야?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표는요? 변호사가 남편이 만든 계획표를 내밀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분 단위로 적혀 있고 매 시간마다 체크박스가 그려진 그 종이요. 남편은 부인의 하루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휴식 시간까지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비난했죠. 남편이 변호사를 보며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변호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듯 했죠. 조정위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의 계획 속에서 본인을 한 번이라도 동등한 배우자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늘 이 사람 인생 플래너 안에 들어있는 숫자 중 하나였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남편 측이 제시한 조건이 터무니없었거든요. 미용실 권리금의 절반을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평생 일궈온 것의 절반을요.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기로 했죠.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저는 미용실을 계속 운영했어요.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딸과 단둘이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양측 변호사가 각자 주장을 펼쳤어요. 남편 측은 끝까지 우겼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고 부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정신과 기록을 보면 부인이 상담받은 이유는 남편의 지속적인 심리적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증은 남편이 만든 환경의 결과였죠. 변호사가 제 진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의사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통제와 비난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및 불안 증상을 호소함. 판사가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정신과 상담받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와이프가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요? 그런데 녹음 파일에서는 기록만 있어도 나중에 불안정했다고 얘기하기 좋다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피고의 행동은 명백한 계획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통제, 심리적 조작, 그리고 증거 조작 시도까지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원고가 미용실 운영의 실질적 주체였음이 명백합니다.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가정경제 기여의 범위 내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금이나 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어요. 미용실 보증금 전액과 권리금의 90%는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피고에게는 시설 투자비의 10%만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였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제가 판사가 손을 들어 남편을 제지했어요. 피고는 녹음된 발언에서 스스로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폭력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정신과 기록을 이용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줄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했습니다. 법이 제 편이 되어줘서요.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하셨어요. 잘 싸우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이겼어. 딸을 꽉 안았습니다. 딸도 저를 꽉 안아줬어요. 둘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판결 후 다른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미용실 사업자를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통장도 제 이름으로 만들었죠.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제 것이었던 것들이요. 그날 밤 딸과 단둘이 앉아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콜라도 시킬까? 사이즈업으로. 예전 같으면 남편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콜라는 왜 마셔? 집에 물 있잖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사이즈업으로 시키자. 우리는 콜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자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누군가 제 지출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계획표를 들이밀지도 않고 제 하루를 감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밤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아니라 제 계획을 짜는 사람이 됐어요. 못 지키는 계획이 있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그래도 제가 제 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저는 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그대로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문을 열 때마다 제 마음대로 꽃도 사다 놓고 커피도 4,200원짜리를 마십니다.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며칠 전에는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집이 조용해서 좋아. 근데 이상하지? 조용한데 더 행복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사람이 있었지만 더 시끄럽고 불안했어요. 지금은 딸과 둘뿐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계획표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점심은 땡기는 걸로 먹고 손님 없을 때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계획을 제가 짜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루에 못 지키는 계획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내 편이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됐고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요.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죠. 이게 제 원래 모습이었나 봅니다. 오랜만에 저를 찾은 기분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배우자의 말이 늘 이런 식이라면 한 번쯤은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다. 넌 그냥 따라와라. 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신다면요. 나는 지금 이 사람 옆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의 계획 안에 적힌 도구로 살고 있나?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저보다 더 빨리 깨닫고 더 적게 다치길 바랍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고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 기획서가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꿈에서 저를 구해주셨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손 내밀어 줄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